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오늘도 만났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가족보다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실제로 가족보다 더 자주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어제 퇴근길에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이 공원에서 자전거 연습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오, 예뻤겠다. 뭔가 그 공원의 햇살, 그리고 햇살. 이 서툴게 잡고 있는 그 핸들. 이런 거 보니까 다 잊고 있었던 줄 알았던 그 저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있죠. 그 과거 속 기억이 뭔가 파노라마처럼 착 펼쳐지는 그 경험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저도 그 예진 씨 얼굴을 보면 오늘 이 방송을 진행했던 순간들이 이제 영화처럼 쫙 이렇게 재생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추억 회상에 보탬이 될 과거 여행. 이번에도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2분. 국내 단일 사고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끔찍한 참사,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녁 시간을 앞둔 시각, 서울 서초동 삼풍백화점은 사람들로 붐볐는데요. 저녁 찬거리를 사러 나선 인근 아파트 주부들과 학교 수업을 막 마친 학생들, 수백 명의 점원들까지 백화점에는 총 1,500여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5층 건물의 4층 천장부터 균열이 시작됐고 오후 5시 50분에야 비상벨이 울렸지만 건물은 빠져나가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그러나 백화점 건물 한 동이 모두 무너져 내리는데 걸린 시간은 단 20초. 결국 502명이 사망, 6명 실종, 937명 부상. 재산 피해 3천억여 원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이 당시에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을 때라 국민들의 충격이 더 컸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지금 봐도 정말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고가 맞나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믿기지가 않는데 네. 그 원인이 결국 부실공사였잖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사고였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무리한 증축과 구조 변경으로 이미 예견된 인재였는데요. 설계도상 32인치여야 할 건물 기둥이 실제로는 23인치밖에 안 됐었다고 해요. 그 두께가? 네.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층수도 원래는 4층으로 설계를 했는데 공사 중간에 갑자기 5층으로 증축이 됐었고요. 8.15 광복 이후 최악의 사고로 기억되는 삼풍백화점 붕괴는 결국 인재로 드러났는데요. 17일간 매몰됐다 구출되는 등 기적적으로 생존자들도 나왔지만 사고 피해자들은 이후에도 트라우마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신과 진찰을 받은 삼풍백화점 생존자 680여 명 중 절반 이상은 수면장애와 두통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현재 서울 양재동 시민의 숲에 들어선 삼풍 참사 위령탑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유가족들이 찾아와 고인들의 넋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2 한일 월드컵 폐막 전날인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 한계선 남쪽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기습 공격으로 남북 해군 사이에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고속정 한 척이 침몰하고 해군 6명이 전사, 1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북한군도 17명이 사망하는 등 30여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당시 교전은 1999년 제1연평해전 이후 3년 만에 일어난 건데요. 당시에는 월드컵의 그 열기가 식지 않았던 상태라서 이렇게 큰일이 있었음에도 상대적으로 좀 국민의 그 관심이 적었잖아요. 네. 이후 이 사건으로 남북 관계가 냉각되고 우리 해군은 경고 방송 없이 사격을 할 수 있도록 교전 수칙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군은 이들을 기리기 위해 이후 유도탄 고속함 6척을 6명의 전사자 이름으로 명명하기도 했는데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의 위치에서 NNL을 사수했던 고 윤영아 소령을 비롯한 6분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도발하는 적은 바다에서 반드시 경멸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영화로 다시 관심이 재조명되면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조금 저거 했던데 다시 이제 막 그 서러움이 더 복받쳐하고 너무 많이 울었고 참 그 순간을 말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요. 만약에 나였다면, 내가 동혁이었다면 나는 거기에서 어떻게 했을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때 당시에 본인이 성했었냐? 아니지. 본인도 이미 총알을 맞고 피를 흘리는 상황에서 과연 나라면 그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이지만 참 장하고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가 그 군대에 있었을 때, 이 연평해전 그 관련해서 견학을 간 적이 있었어요. 오. 그때 이제 저는 그때 그 현장이나 이런 영상들도 보고 했는데, 야, 정말 그 나라를 지킨다는 게. 그 군인 보통의- 신분으로서 더 뭔가 그렇죠, 남달랐을 네.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지킨다라는 게 보통의 각오로는 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94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승려이자 시인, 그리고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생이 1944년 6월 29일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본명이 정옥인 그는 오늘날 우리에게 법호인 만해와 법명인 용운으로 더 친숙한데요. 그는 6세 때 서당에 들어가 한학을 배우고 18세 때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한 일찍이 글과 독립운동에 눈을 뜬 시대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승려가 되신 거예요? 1896년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로 설악산 오세암으로 들어간 것이 계기가 돼서 1905년 강원도 인제 백담사에서 승려가 되셨어요. 그러던 1910년 한일합병의 국치를 참지 못하고 중국으로 망명해 독립군 군관학교를 방문한 뒤 만주 시베리아 등지를 방랑하기도 했는데요. 1913년 귀국해 범어사에 들어가서 불교 대전을 저술하며 대승불교의 반야 사상과 불교 정신을 널리 펴는 데도 힘썼습니다. 또 1919년 3.1운동 때는 민족 대표 33명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가 체포돼 3년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요. 1926년 희대의 시집 님의 침묵을 내놓으며 저항문학에 앞장서며 붓으로 싸운 전사 만해 한용운. 이제는 역사 속 태산 같은 민족의 지도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6월 29일의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 1900년에는 우리에게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발음 어렵죠? 어렵네요. 이 생텍쥐페리. 생텍쥐페리라고 하기도 하고 쥐베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던데 정확한 발음이 있나요? 쥐베리가 맞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어렸을 때 그냥 익숙한 이름이었다. 네, 책마다 좀 표현하는 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 표기하는 게. 그리고 1987년에는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의 6.29 선언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구나.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여행을 떠나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